왕이 화원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구조 조건이 돼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아까 봤듯이 이 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형식의 개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삽살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삽살개인데, 뒤에 이제 사진을 볼 것이면은 얼마 전에 삽살개의 이 모양을 가진 삽살개가 복원이 됐어. 우리 이 삽살개가 털 막 나있는 귀신 같은 삽살개로만 알고 있었는데, 털 짧은 가지런한 삽살개도 있었다. 기록만 남아 있었는데 어찌어찌 연구를 해서 그 기록에 따른 삽살개를 복원해냈다. 여기 쓰여져 있는 글은 살인문을 벗어나 밤을 지키니 이것이 바로 임무다. 그 개의 임무겠죠, 그게. 근데 어찌하여 길이에서도 대낮에도 이와 같은가? 이게 이제 모양새가 막 다니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뭘 만났거나 집보다 더 큰 위로 눈을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덩치는 집보다 더 큰 어떤 게 자기 앞에 있거나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서 막 표현을 하는 그 찰나의 장면인데, 걔가 어디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왜 거가 있느냐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영조가 이 그림을 보고 붙인 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글로 인해서 이 그림은 영조에게 그림을 영조가 그리게 해서 뭐 바쳤다, 내지 김두량이 그림을 그리고 영조가 화제를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임금이 화원이랑 만나서 대화하고 뭐 그럴 여유는 없으니까 요 날짜를 이리저리 해보면은 음력으로 6월 1743년 6월 1일인데 그냥 1일 다음 날 6월 2일이죠. 그러니까 6월 초 1일 다음 날에 김두량이 그렸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초 1일 다음 날 김두량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인지, 초 1일 다음 날인 6월 2일 날 영조가 이 그림을 보고 찬문을 썼고 그림은 김두량의 그림이라는 뜻인지, 그거는 아마 확실치가 않은데 후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날은 기록에 의하면은 6월 2일이 영조 휴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실록을 보면은 6월 2일자는 아무 기록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 기록이 없는 날이어서 뭐 그림도 좋아하고 글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간에 이렇게 완성을 못했던 화원들의 그림들을 쭉 이렇게 보는 시간도 가졌을 법하다. 그러고 나서 이 개는 아마도 궁중에서 키우는 개일 가능성이 크고, 궁에서 키우는 개면은 사실은 개가 앞에 그 이상한 자세의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화원들이 궁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림들을 언제든지 그려서 줘야 되는 그게 임무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려서 이제 도화서에 제출한 그림이 임금이 그림을 볼 수 있는 보관소에 있었을 테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갤러리가 되겠지만은 당시에는 갤러리는 없었을 테고 그림을 모아 놓는 데가 있었겠죠. 거기에서 그림을 보고 감상문을 한자 적었는 것이 아닐까. 앞에 있는 그 그림에는 왜 이암의 그림에는 막 칠을 해놨잖아요. 그냥 아주 색깔로 그냥 백칠하듯이 칠을 해놨고 털이 하나하나 그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절에 오면은 앞에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요 갈기갈기 터치 하나하나로 개 털을 다 그려놨어.
그 앞에 개와 이 개는 뭐 크게 형태상은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개인데 요 그림 제목은 긁는 개인데 아마 여기가 이제 앞다리 이렇게 겨드랑이 밑이 가려워서 긁는 게 뒷다리로 여기를 대고 긁는데 이 그림에서 앞거는 이 긁는 데가 아니고 요 이제 얼굴의 표정이죠. 이 그림 크기가 아주 작아요. A4 크기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림 속에 있는 요 얼굴 표정이라는 게 보면은 약간 눈은 기슴츠레하게 떠 있고 입 모양은 뭐가 좀 끓기는 끓고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 한 곳에 좀 덜 끓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도 들고 아주 애매한 불만과 만족이 섞여 있는 그런 정도의 표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조선 후기가 되면은 영정 그림들이 많이 이제 그려지는데 영정 그림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려지는 사람의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그려지는 사람의 외형도 중요하지만은 그려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성격. 이 사람의 약간 뭐 까탈스럽다든지 아니면은 막 좀 무뚝뚝하다라든지 뭐 달리 막 표현하기 애매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그림에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 개 얼굴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김두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은 사람 그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개 그림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서양의 그림의 영향을 받은 이제 이 그림이 이 그림이다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에 그게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데 이런 부분 사실 이제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양감이 드러나게끔 그려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으려면은 단지 그러니까 덩어리감만 표현되어진다고 해서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서양의 덩어리감의 핵심은 빛인데 그게 영향을 받으려면은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사물 상인가를 관찰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덩어리감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지. 빛에 의해서 보여지려면은 뭐 어디 일관되게 한쪽 방향이 어두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제 동양회화에서 덩어리는 음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강약으로 표현해서 강약으로. 어떤 경우는 튀어나온 부분을 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짙게. 어떤 경우는 돌아 들어간 부분을 짙게 표현하게 됐어요. 튀어나온 부분을 짙게 표현하는 경우는 초상화 같은 이제 바깥선이 아주 예리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튀어나온 부분을 짙게 표현해서 돌출되게 했고 그렇지 않고 바깥선이 이렇게 뭉개지더라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이런 것들은 바깥을 진하게 칠하고 가운데를 밝게 놔둬서 덩어리감으로 표현했거든요. 반대로 그림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거는 서양의 명암의 방식이랑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 시대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는 어땠을까? 이 시대에도 그렇게 표현했거든. 1500년, 1500한 6, 70년, 50년 이때 그림인데도 자, 바깥을 강하게 칠하고 약간의 그라데이션처럼 농담을 줬고 가운데를 희게 비워놓는 것으로 강약을 처리했어요. 자, 걔는 튀어나온 부분을 진하게 칠했죠. 오히려. 이거는 바깥선이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전통의 표현 방식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림 그리는 법이야. 이렇게 표현된 거는. 이게 서양화, 그러니까 서양의 유화를 그리는 방법에서 차용했기보다는 우리의 방식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 오면은 가운데가 진해지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진해지고 옅어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래 우리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양감이 잘 표현되고 덩어리가 표현된 것만 나오면은 이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까?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쯤은 새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 이전에 후진국이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서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생산력이 증대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서 오히려 문화적인 요소들 또한 그랬을 거다라고 일단 단정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다음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세잔의 다시점 정물화는 사실은 동양의 삼원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동양 그림의 영향을 서양에 있는 화가들이 받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잔느가 기하학적 사물 보기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미술의 큐비즘의 시작이 거기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전혀 그게 설득이 안 돼. 왜냐하면은 그게 연구의 결과물이려면은 그 앞뒤로 과정이 그게 나오게끔 돼 있어야 돼. 세잔느 그림에는 그 앞에 과정이 어디에도 그렇게 나올 만한 근거가 없거든. 고흐의 그림에 갑자기 선묘화가 일본 우교회를 베끼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그게 연구되어진다면은 차츰차츰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 없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거든. 단지 그 몇 점만 딱 현상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뭐 그 사람이 서양 회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동양 회화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다라고 그 시선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아마 답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지레 의뢰의 동양의 화가들은 근대 서양의 영향을 막 집중적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 영향 하에 있다라고 단정을 하니까 200년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 3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 있는 그림도 그랬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관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일단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엄청 지금 키워놨는 건데 붓이 이렇게 지나간 자욱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우리가 공제 연두설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표현은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동양에서는 모필 중에서도 아주 호가 길고 빳빳한 모필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런 붓을 매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고 화공들이 그런 붓을 많이 사용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주 작은 그림에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키워놓고 봐도 여기 참 잘생겼어요. 눈동자 안에 저렇게 미묘한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저 크기를 원화에서 보면은 아마 좁쌀 정도? 크기 정도로 보일 텐데 저렇게 표현했을까? 두세기 전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은 두세기 전에는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털을 그냥 색칠로서 덮어놨고 두세기가 지난다 하면은 털을 색칠로서 덮지 않고 한 올 한 올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가 북송 원체화, 북정화라고 이야기하는 원체화의 표현 방법은 채색에 의한 정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명암하고 상관없이 원래 색깔을 그대로 해서 정밀하게 표현하도록 발전을 한 거고, 남쪽에 있는 남쪽 문인화 계통에는 선을 중심으로 발전을 계속한 거예요. 선을 더. 그러니까 먹과 선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붓선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이렇게 정밀하게 그리되 방법론은 묵화의 방법론을, 수묵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요즘 학자들 중에서 뭐 특히 이제 이름을 거명하자면 유홍준 미술평론가 같은 분은 양반들이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실험은 하는데 그걸 표현할 능력은 안 돼. 조선 후기의 양반들을 그림 그리는 기능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 실험을 하고 실험의 결과를 화공들이 완성을 해서, 그러니까 실험했는 거를 화원들이 완성을 해서 결국은 그 시대의 표현력을 굉장히 높이는 걸로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즘도 여전히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실험을 많이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실험된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는 일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그림을 또 따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거보다는 약간 조금 밀도도 떨어지고 약간 표정도 경직돼 있고 모양 뭐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표현한 걸로 봐서 앞에 여기 그려졌는 붓의 놀림, 붓에 운영되어지는 붓의 놀림과 여기서 붓의 놀림은 차이가 있죠. 일단 그 정도의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굳이 이제 차이를 보자면은 그림을 그린 지 한 똑같은 레벨로 발전하는 사람이라 치고, 그렇게 보면은 그림 그린 지 한 4, 5년 된 사람의 그림, 앞에 거는 그림을 그린 지 한 1, 20년 된 사람의 그림, 이 개인의 역량에 끝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이게 끝일 수 있고 앞에 그 사람 그게 끝일 수도 있지만은 굳이 단선적으로 기능을 비교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의 그림들을 그 사람의 거냐 아니냐를 분석할 때는 사실은 필획을 연구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분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필획을 연구하기보다는 분위기로 하는 게 많아서, 진짜 필획을 따져보면은 저 사람 도저히 저런 획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타나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것 또한 전문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삽살개입니다. 이 삽살개는 조선 후기의 그림에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990년대쯤에 복원이 됐죠. 경북대학교에서 복원한 삽살개인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요 근래에 이게 복원이 됐어요. 이제 이게 그림에 나왔던 그놈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색깔도 비슷하고.
짖으면서 앞으로 가는 영조 대왕의 네가 그와 극하고 있노 라고 했던 그 삽살개가 현재 이게 이제 복원이 되어서 잘 크고 있답니다. 김씨 그 부자의 소는 물소였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 소처럼 생긴 소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김두량의 그냥 소미기로 보내놨더니 이제 여기 못 가놓고 어디 못 가게 하고 이제 지 한숨 자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그림은 사실은 풍속화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김두량은 풍속화가 유행하기 전의 사람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아마도 윤두세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거다. 시간으로 보니까 김두량이 19살인가 17, 18, 19쯤 돼서 윤두서는 해남으로 낙향을 해요. 그러면은 윤두서에게 김두량의 그림이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윤두서가 한양에 있을 때 한 13살쯤 됐을 때 그림을 거기 가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초기에 그림에 대해서 인식이 갖춰질 무렵에 관찰하는 법도 배웠을 테고, 윤두서가 그린 그림들 중에는 특히나 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림들도 꽤 있는데, 그리고 또한 윤두서는 실학파들과 아주 친밀한 교분을 가지고 있었고,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도 하던 사람이어서, 나중에 도와서 화원이 되는 중인의 청년이었지만은, 그 선생의 영향들을 받아서 그냥 단순히 목동오수라는 그림들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렇게 이제 조선 소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많지가 않아. 김홍도의 그림에도 보면은 남방 지역의 소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 이것보다 이제 예를 들어 김두량보다는 한 세대 뒤의 사람이잖아요, 김홍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제 관찰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개 그림도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원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77 체북에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뭇가지 위에서 나무 둥글에서 노려보는 매를 그린 그림입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궁금하네요. 이 매는 이 그림상으로 봐서는 그냥 벌판을 띄가는 게 아니고 요 바위 밑에 어디로 탁 숨는 듯한 체북의 그림을 전해는 오는 그림 중에 요것보다 더 많이 숨은 것도 있어요. 완전 동굴 비슷한데 쏙 들어가서 멜롱 하는 것처럼 그려진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독수리가 쥐나 토끼나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이어서 보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바로 내려와서 잡아야 잡혀지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두 세력 간의 그 긴장 갈등 이런 게 그림 속에 표현되어지는 거죠. 변상벽이라는 화가의 닭과 병아리. 변상벽은 고양이를 주로 잘 그렸던 사람인데, 변상벽의 고양이, 남계우의 나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본 김두량의 개. 이제 주요 자기가 주로 잘 그리는 품목들이 대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어미닭이 새끼들 다 이제 품고 다니는데 여기 이제 벌레를 한 마리 잡아서 나눠주는 그런 장면.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있는 걸 그리는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벽사이거나, 그러니까 두려움을 쫓는 것 내지는 길한 것을
오게 하는 길상이거나 이런 게 그림의 의미였죠. 단순히 그냥 감상용의 그림은 조금 시대가 지난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진경산수는 완전히 감상용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감상용 그림이 아닌 어떤 것들은 대부분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고양이와 참새. 이 둘의 관계는 사실은 엄청난 긴장 관계인데, 얘는 얘랑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관심을 요렇게 주다가 요걸 잡으러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고양이가 나무에 올라다니면서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애기 고양이가 집에 있을 때 보면은 이 나무에 가족이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놀더라고. 근데 그런 반면에 요 고양이의 포즈는 얘하고 뭔가를 대화를 하는데 하여튼 얘들을 속여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 동물이나 상황의 긴장 이런 것들이 17세기 그림이 속에서는 18세기 그림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속화 이후 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화면 안의 긴장도가 높은 그림으로 변화되고요. 자, 현재 위에 있는 참새는 저끼리 놀고 있는 건지 밑에를 놀리는 건지 모르지만은, 자, 요 그림들을 보면은 그림 그리는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붓질을 어디서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끝이 난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보통 그냥 다 외워진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거의 표정도 비슷하게 그려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첩에 있는 대로 수련회에서 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원들은 실제로 화첩에 있는 것만 그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새를 잡아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새를 구경하는 기록도 있고, 동물을 구경하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서양의 사생이나 연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동양의 사생이나 연구하는 방법은 따로 존재했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액그림들 중에서 여기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보면은 붓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이 아니거든. 아까 보면은 길이가 그러니까 족자니까 한 1m 내외의 그림일 텐데, 그러면은 사실 요 장면만 보면 붓이 아주 작은 붓으로 선을 그었을 텐데, 두 번, 세 번 가피를 해서 그렸지. 왜 저랬지? 근데 실제로 두 번, 세 번 가피를 해야 되는 거죠.